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은퇴버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핸들 잡고 살아온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겨울이 오는 집, 12월 초였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종합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혈압약 봉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안내 책자, 그리고 재개발 설명회에서 받아온 팸플릿, 등기부 등본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장씩 훑어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소유자란 그곳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제 이름이라는 걸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그 서류 이번 주 안에 정리하셔야 된대요. 요즘은 다 글로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 안 된다네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7080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요즘은 재개발이다. 상속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고민이 참 많으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오늘 나를 키운 이 집을 누구에게 넘겨줄지 종이 한 장으로 정하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습니다. 숨도 약간 찼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리를 해야 하나. 집 한 채 두고 애들이 싸우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이부 주말의 식탁, 주말 낮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집에 왔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 둘째 딸, 막내 아들, 거실의 오래된 소파에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접이식 식탁 위에는 과일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재개발 예상 보상금이 적힌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엄마는 병원에서 좀 괜찮아지셨대요. 응.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주신다더라.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같은 때는 미리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잖아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부모님 병원비랑 생활비를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집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야 공평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쪽이 더 많이 모셨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형수님 말씀이야. 알겠는데요. 그게 다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장사 망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손 한 번 안 벌리려고 얼마나 버텼는데요. 형이랑 형수님이 많이 하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다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막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그만해.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집이 뭐라고 이래? 엄마도 아직 살아계신데 집부터 나눌 생각을 왜 먼저 하는 거야? 효도가 뭐야? 돈이야. 매일 병원 가는 게 효도야. 아니면 돈 많이 내는 게 효도야. 둘째는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야, 그만해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각자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서운함, 불안, 억울함. 그날 모임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부 비 오는 밤. 며칠 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막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정말 막막해요. 빚도 있고 보증도 잘못 썼고 다시 시작하려면 집이 필요해요. 형이나 누나는 다 자기 집 있잖아요. 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형제들 생각도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생각은 언제나 하셨잖아요. 막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대학 보낼 땐 집 팔 각오까지 하셨잖아요. 그때는 온 가족이 형 뒷바라지였어요. 근데 나한테는 뭐였어요?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시고 군대 갔다 와서도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것뿐이었어요. 오래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가 간직하고 있던 상처였습니다. 그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형이나 누나는 다 잘 살잖아요. 막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마.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막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나? 공평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부 요양병원 복도. 며칠 뒤 낮이었습니다. 요양병원 5층 복도였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며느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견적서와 요양원 브로셔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매달 이 정도예요. 앞으로 몇 년을 버틸지도 모르잖아요.
집을 정리하시면 그 돈으로 어머님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더 좋은 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요. 며느리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집으로만 계산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도 저쪽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막내도 함께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복도에서 어색하게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있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와 아내의 대화였습니다. 나 죽고 나면 집 때문에 또 싸우겠지. 내가 집을 없애야 하나. 그래야 애들이 안 싸우려나. 네 사람 모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봐. 엄마도 알고 계셔. 둘째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엄마가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언제 집 때문에 싸웠다고 그래. 막내가 방어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님 편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며느리도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진정 좀 해. 첫째가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왔냐고. 난 일주일에 3번은 왔어. 돈은 형네가 더 냈지만 내가 밤에 응급실 간 적이 몇 번인데.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가 더 효도했느냐를 두고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폭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부 옥상의 만남.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난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아래 주차장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병원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낮에 며느리가 준 안내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 구겨진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동년배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인 것 같았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답답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도 자식들이랑 싸우고 가셨나 보네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어요. 다들 목소리가 컸더라고요. 민망하십니다. 민망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상속 문제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큰아들만 믿고 집을 통째로 넘겨줬어요. 맞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 액수가 아니었어요. 3명 중 1명만 믿고 나머지를 의심한 내 마음이었죠.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누가 더 아프게 기억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첫째는 돈을 많이 대고, 막내는 서운해하고, 둘째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하세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누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그 말들이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육부 하얀 편지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하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아. 그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나? 어떤 말을 해야 이 아이들이 덜 아플까?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배는 공평하게, 하지만 마음은 따로 전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에게 썼습니다. 첫째야, 너는 가장 먼저 집을 나간 아들이다. 그래서 서운하게 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부모를 제일 가까이서 챙겨준 건 아버지도 안다.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둘째에게 썼습니다. 둘째야, 결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제일 자주 전화해 주는 거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막내에게 썼습니다. 막내야, 넌 항상 뒤에 서 있었기에 아버지가 너를 덜 챙겼다. 그래도 가족 중에 제일 마음이 여린 놈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 방식도 정리했습니다. 집과 재개발, 보상금은 먼저 부모, 요양비와 장례비로 쓰고 남는 금액은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누도록 했다. 숨겨둔 돈은 없다. 비상금도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애들이 이해해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칠부 봉투 3개. 며칠 뒤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3개를 놓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봉투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결정한 걸 말하려고 한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집하고 재개발, 보상금은 엄마 요양비랑 병원비, 그리고 우리 둘 장례비로 먼저 쓴다. 그 뒤에 남는 돈은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라. 숨겨둔 돈은 없다. 비상금도 없다. 이게 전부다. 첫째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비가 확보된다는 것에 만족한 모양이었습니다. 막내는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똑같이 나누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엄마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응, 지금이 제일 좋은 곳이야. 저는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여기 너희한테 쓴 게 있다. 집에 가서 읽어봐라. 첫째가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첫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째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막내는 가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중간쯤 읽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첫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희가 너무 돈 이야기만 했네요. 아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안 싸울게요. 둘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막내가 뒤돌아서지 않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8부 이주를 앞둔 집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개발 이주 날짜가 잡혔습니다. 팍스가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 텅 비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들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이 방에서 교복을 입혔지. 둘째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 거실에서 울고 있었지. 막내가 군대 가던 새벽 현관 앞에서 인사하던 모습. 이 집에는 그런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은 빚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도 애들 키운 집이었다. 이사짐을 보내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구부 병실의 오후 요양병원 병실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응. 오늘 집 이사 다 끝냈어. 애들은 잘 지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응. 요즘은 자주 연락해. 셋이 같이 밥도 먹더라. 다행이네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 한쪽 편 안 들고 정리했어. 애들이 날 원망할지 몰라도 서로만은 덜 미워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알아서 살아갈 거다.
에필로그. 잔잔한 피아노 음악. 돈이 없으면 서러웠습니다. 돈이 생기니 싸움이 생겼습니다. 노인이 되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이 아니라는 걸. 누구를 덜 미워하고 떠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오늘 집을 나눈 게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집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